성명문자를 계속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많이 오른 바이오보다는 좀 안 오른 바이오주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꾸시지 않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또 하루 장을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대표님 정말 코스피 오랜만에 3,200선을 다시 한번 뚫었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 2, 3주 전만 해도 다시 3,200선 언제 올까 되게 막연하게 느껴졌었는데 네. 뭐 어제는 천스닥,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일도 있었고 오늘은 3,200선 코스피 터치하는 일도 있고 이제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이후로 시장에 좀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납폭과대 코스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으면 이제 종목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제 한동안은 종목장이 삼성전자가 눌려있는 기간에는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이제 최근에 이미 눈으로 보셔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코스닥 1000포인트, 바이오만 오르면 바로 1000이거든요. 왜냐면 바이오 상승 없이도 저희가 940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좀 오르니까 바로 1000포인트를 올라가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시장 가운데서 이슈, 뭐 일단 카카오 재상장 네. 이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해 봐 주시죠. 일단 카카오가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이제 개인들 순매수가 몰리면서요. 굉장히 많이 좀 장 초반에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내 또 안정감을 찾고 다시 또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제 백신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좀 나와서 뉴스로 이제 백신 보급이 다시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업체인 녹십자나 뭐 이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올라왔고, 뭐 지수가 여기서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바이오주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눌렸던 바이오, 지금 오늘 뭐 시장을 짧게 요약하면은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쩌리 바이오들이 갑자기 급등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납폭과대로 순환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은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의 단기적인 지수 상승은 세진 않겠지만, 개별적인 제약 바이오들의 뉴스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어제만 해도 분위기가 야, 이거 코스닥 1000을 돌파하면서 이거 천스닥 이제 앞으로 정말 본격적인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랬는데 또 오늘 보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대형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고 이제 다우가 오르니까 한국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미 글로벌 주식들을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면은 글로벌로 중소형주가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유동성 장세에서의 키 맞추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는 이제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따른 대형주나 중소형주의 어떤 종목장 여부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잠깐 드릴까요? 네. 한국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2, 3월에 우리 이렇게 힘들었나요? 그렇죠. 그때 조정이 그때는 정말 다시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삼성전자 반등 없이도 3,200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면 결국에 다시 지수는 또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대형주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때 발병이 되면서 저희가 수출 데이터가 보면은 저희가 먼스 투 먼스 MOM이라고 하죠. 저게 전달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2020년 3월부터 이제 쭉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빠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2021년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보면은 4월 달 가집계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YOY 성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중요한 건 작년 대비해서 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이 초입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YOY로 수출이 이 성장세를 이겨내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5월 10일 정도에 또 가집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대형주의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 상승에 견인하는 삼성전자나 이런 업체들, 최근에 보면 반도체 수급 이슈도 굉장히 많아서 핸드셋에 혹시 쇼티지가 나는 거, 그러니까 제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 지금 자동차만이 아니라 많이 아니고 핸드셋. 그래서 보면은 핸드셋 관련된 부품주들이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핸드셋 부품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슬로우한 측면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변곡점은 이제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가짓기가 중요할 거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는 아마 개별 종목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10일 날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죠? 한국의 수출입 동향은 매달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가짓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짓기 데이터가 YOY로도 2달 연속 이제 성장세가 세게 나왔을 때 지금 4월달 데이터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그래도 이제 장이 좋아지려면 수출형 이제 수출주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와서 말씀드린 게 내수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건설주 그 다음에 어떤 내수주,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순수 내수주거든요. 물론 에로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기술 수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 수출주랑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키 맞추기가 좀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의 투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지표가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외국 투자를 할 때는 그 나라의 거시 지표, 거시 경제 지표를 보고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이제 외국인이 투자한다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되니까 이제 지수는 숨통이 튀는데 사실 종목별로 보면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가 1월 달에 봤던 거에 대비해서 약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한국 수출 데이터를 저희가 수출 성장률을 MOM으로 이제 그려봤습니다. 이게 MOM을 그리면 약간 좀 눈높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MOM이라는 거는 달과 달. 그 전달 대비해서 수출액 물론 시즈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YOY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이 YOY 그로스가 세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4월달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안 사는 이유는 제가 볼 때 5월달 수출 데이터까지는 그냥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2020년 12월이 이제 11월 대비해서 빵 뜬 이후에 그 다음에 MOM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YOY로 성장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베이스가 낮은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지선을 가지고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대형주도 이제 주가 지수가 신고가에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언제 반등을 할까를 좀 더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새 지수가 이렇게 올라도 체감적으로 많은 분들이 못 느끼셔요. 왜냐하면 뭐 우리 지난번에 나왔지 215만 명? 삼성전자 주주가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그 9만 원대에 가서 물렸는데 이거 3,200선 전고점 가까이 가는데도 삼성전자는 84,000원이니까. 그게 아쉽죠. 사실 제가 전자를 지난번에도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한국의 어떤 종합지가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전체 시가총액의 25%가 있는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이제 전반적인 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좀 그려봤는데 아쉽게도 이제 개인 누적 순매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대비 이제 삼성전자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인한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전자만큼 사실 지나고 보면 좋은 회사는 없었거든요. 안정적이고 바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마이크로하게 좀 보시면은 개인 순매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을 때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어요. 기관은 지금 속된 말로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특히 엄청나게 팔잖아요. 연기금 운용사 할 거 없이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짝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은 결국 IM 사업부라고 하는 휴대폰 사업부가 한 달 먼저 런칭이 되면서 실적을 잘 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2분기 때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을 조선모사로 끌어온 게 아니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는 거는 펀더멘탈 개선도 있지만 이머징 마켓의 펀드 플로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팔고 있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왜 딴 거는 다 좋은데 전자만 안 가니까 나 진짜 팔고 싶다 이런 생각 가신 분들이
여기에 제가 살짝 그려드는 거 보면 개인이 팔았을 때 삼성전자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을 때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그러게 이거 개인이 많이 산다고 네.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제가 팔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게 최근에 2, 3월 동안 되게 뭐 전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장입니다. 난이도가 높았던 장이고 그 장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결국에 저희가 이제 뭐 약간 속된 말로 와리가리라고 하죠. 저희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좋아 보니까 저거 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수익이 잘 안 나고 오히려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지나오면 자기 차례가 오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라서 조금 괴로우시겠지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인 분들은 계속 사고 계셔서 삼성전자 주가는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지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삼성전자도 다시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네. 아니 뭐 3,200선 돌아왔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뭐 84,000원대 있다? 네네. 그럼 이게 다시 9만 원, 94,000원, 뭐 96,000원 정고점까지 가려면 도대체 지수가 얼마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지? 뭐 전체 막 이런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살짝 언급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상승 없이 940까지 왔기 때문에 바이오 한 번만 오르면 금방 센티멘트가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도 지금 2달을 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 제 경험에 보면은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매크로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 금리도 지금 올라서 옆으로 횡보하고 빠지고 뭐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머징 쪽으로 자금 플로우가 들어오는 시기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기는 뭐 제가 볼 때 뭐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뭐 어떻게 장이 끝나서 이걸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홀딩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그 지금 3,000선을 이번에 참 잘 지켰잖아요. 그 네네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네. 이 얘기는 이제 이게 하방은 단단하게 이제 좀 지지가 되는 거고 네. 앞으로는 계속 상승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 네네. 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일단 지수의 센티멘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 달려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실적과 물론 뭐 바텀업으로 어떤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게 사실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달러 금리가 달러 인덱스가 보면은 3월 말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커머디티들이 저희가 연초에 본 그림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저희가 봤던 거 완전 다 반대였거든요. 달러 약세, 커머디티 강세, 이머징 강세 이렇게 연초에 다 말씀하셨는데 3월 때까지 오히려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커머디티 약세, 이머징 약세로 돌아섰었죠. 근데 이머징 ETF가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거의 비슷하죠. 예. 네. 외국인들 어차피 살 때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사기 때문에 이머징 쪽으로 돈이 언제 흘러올까?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셀링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낮춰놨던 걸 지금 채우는 느낌이라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뭐 이게 그렇게 뭐 이머징 ETF가 많이 빠진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떤 지수의 반등 이렇게 전고점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우리가 삼성전자가 다시 9만 원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외인이 어떤 이유로 들어올 것이냐? 네. 지금 환율이 더 낮춰져야 들어올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뭐라고요? 네. 좀 헷갈리거든요.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수출 데이터입니다. 결국에 수출.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인 측면에서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작년에 5월달, 4월달, 5월달에 굉장히 좋았던 국가는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네. 네, 올해 가장 주가가 좋은 데는 미국하고 유럽이고 사실 저희가 소외되어 있죠,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흐름이 뒤집어지려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등도 좀 먼저 나와야 된다.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이 거의 삼성전자 주가처럼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머징 쪽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지금 바닥은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네.
그 처음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가지고 네. 뭐 알리바바니 텐센트 막 폭락시키더니 뭐 요즘은 또 결제 부분에 대한 뭐 또 저 반독점 규제 네. 그거를 적용해 가지고 또 결제 업체들 뭐 또 지금 막 급락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장 심리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주가 지수는 눌려 있지만 위안화 안정세라서 뭐 아직까지 뭐 이머징 쪽으로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위험 회피 신호, 뭐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지금은 주식을 좀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뭐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는 뭐 주식 비중 50%, 그다음에 뭐 지난주 나왔을 땐 주식 이제 점점점 높이는 전략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급등세가 좀 나온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에서 생각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30-40%씩 다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른 바이오보다는 좀 안 오른 바이오주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천스닥 네. 막 이러면서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 이제 앞으로 중소형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발굴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네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오늘은 이제 또 빠지는 느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이거 역시 대형주 있어야 되나? 왜냐하면 네네. 삼성전자라든가 이거 너무 안 움직이니까 네네. 정말 이제 인내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네네. 어차피 내일도 안 움직일 것 같고 모레도 안 움직일 것 같고 네네. 그럼 잠깐 이것 좀 팔아가지고 네네. 지금 뭐 카카오가 됐든 뭐 이렇게 네. 좀 급등락, 그러니까 아주 네네. 좋은 모습 보이는 주식들 이쪽에 좀 가서 수익 좀 올리고 다시 들어올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가 2, 3월에 많이 또 손실이 나셨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운용사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출신 뭐 개인 투자자분이나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지금 난이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주식시장이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난이도가 굉장히 상급이죠. 왜냐하면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다 어려우면 다 네네. 빠지면은 견디겠는데 네네네네. 내 거는 안 움직이고 막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만 보이는데 네네. 옆에서는 뭐 카카오가 됐든 뭐 네. 네이버가 됐든 팍팍 올라간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게 막 마음이 쓰리니까. 네네. 원래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주변에 좀 보니까 3월 달에 힘드셨던 분들은 4월 달에 괜찮고요. 3월 달에 괜찮으셨다고 했던 분들은 4월 달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딱 이 4월 달에 들어와서 딱 오른 섹터가 보시면 이제 뭐 LG화학과 뭐 다시는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의 어떤 2차전지 그때 저희가 지난주에 와서 긴가민가 뭐 했었던 그럼 우리 그때 2조 네네. 시장에서 루머가 다니고 있다 그 네네, 얘기 그게 나눴었죠. 이제 그게 변곡점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가 이제 금세라도 망할 것 같이 빠지다가 이제 갑자기 반등세가 딱 나와버리니까 2차전지 바이오 저희 원래 저희가 봤던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좀 돼서 저는 여기서는 추격 매수는 좀 그렇고 오히려 대형주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대형주도 이머징이 들어와서 추세를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꾸시지 않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면은 보이는 섹터는 이미 눈에 있죠. 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오늘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견조해서 한번 여름 가격, 내년 가격을 보고 나왔는데 1분기 실적 포스코 굉장히 잘 나왔고 철강 지금 가격도 중국 내수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포스코나 아니면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판재료 업체들은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요즘 그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를 것으로 네. 건설주하고 그 철강주하고 조선주를 꼽는 분들이 네. 의외로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참 많이 올라왔는데 네. 월봉으로 보면 또 상당히 저점인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당해봐가지고 그런 거에 불안하지 또 들어가기가. 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아마 이거 다 팔고 또 그쪽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전자로의 스위칭이 언제일까를 기관 투자가들도 고민할 것 같고요. 네. 아마 개인 분들도 고민하실 것 같고 저도 그게 그래서 전자를 계속 이제 좀 지겹지만 바닥을 뭐 언제 상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일까 계속 보는 거고 사실 기관들의 뷰는 상반기까지는 좀 전자가 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또 개별 종목장으로 계속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좀 피곤하죠. 개별 종목장이 되면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침으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인데 사실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도 이제 뉴스는 봤습니다만 이런 거를 상한가 가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댓글도 보니까 네. 비중이 90%가 삼전인데 지친다고. 지치시면은 그 10%만 파시고 조금만 딴 데 갔다 오시면요. 다시 또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삼전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근데 지금 불안한 거야. 또 말씀대로 네네. 지금 잠깐 다른 데 갔다 오는 그 사이에 또 내일부터 오르면 어떡해요. 헷갈리는 게 네네. 사실 이번 주 초쯤에는 좀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네네. 외국인들이 여러 날 계속 순매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오르나? 실적 네. 발표하면서. 네네네. 근데 그 다음부터 오히려 빠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머징 ETF, EM을 자꾸 보여드렸던 이유는 자산 배분으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만 찍어 사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머징 비중을 높일 때 삼성전자랑 같이 이렇게 한국을 시장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 건 사실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자금이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머징 달러가 이제 지금 인덱스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유로화는 강세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주가 또 유럽 경기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로 계속 간다면 또 조선주도 계속 같이 연동돼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7천억인가 네네네네. 얼마 그 수주했잖아요. 네네네. 사우디인가 어디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원화가 환율이 한 5원인가 얼마 이게 급락했다 뭐 이런 네네. 뉴스가 나오던데. 네네. 그러면 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수출 지표만 중요하지 환율은 뭐 우리가 원화 강세가 되든 약세가 되든 이거는 큰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 사실은 환율과 동행 지표긴 합니다. 수출이. 환율과 수출은 동행 지표라서 수출이 좋아지면 또 환율이 금방 떨어지고 왜냐면 원화가 강세간다는 거는 환율이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전에 1월 달에 환율이 빠졌을 때랑은 지금은 조금 그 분위기가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 1140원에서 이제 환율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1050원까지 가는 강세랑 예전에 작년에 코로나 됐을 때 저희가 1400원까지 갔다가 1100원까지 빠지는 그런 강세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 폭을 좌우할 수 있는 건 결국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어서 삼성전자를 계속 포커싱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건 그 전반적으로는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계속 여러 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5월 달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 외국인들이 하는 일상적인 전략이 네. 지수를 일단 올려놓고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때 그때 패대기를 쳐서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밑작업을 하고 있다. 네. 네. 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던데요. 그렇죠. 뭐 외국인들이 지수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이제 시작 리스트가 나왔죠. 네.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주 위주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최근에 저는 사실 이번 달 말까지 종목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종목이 너무 빨리 올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에 공매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막 장중에 20%씩 시총 상위주가 올르는 예를 들어 시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지만 이제 며칠 전이지만 이제 무증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상한가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바이오의 어떤 센티먼트를 개선시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지수의 상승이 못하고 전자도 그때 못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못 오르고 있으면 결국에는 밑에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우량주 위주로 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재미없는 장이 계속 질질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아마 매주 나와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네.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주가지수 선물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도 들어올 수 있고 선물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보면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려서 대형주 1월 말부터는 좀 이제 비중을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수의 상승이 제한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 주가 지수를 계속 때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2월 달 이제 12월 달부터 이렇게 쭉 하다가 최근에 조금 선물이 장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낮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파는 게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더 빠지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수가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페이크를 주고서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계속 빠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번에 코스닥 같은 거 제가 바이오를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제 모델에 의하면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2번 정도 바이오가 페이크가 나온 다음에 2번이 더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이게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은 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르긴 좀 힘들어 보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위주로 계속 이제 모멘텀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등이 오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또 이제 실적이 좋은, 또 저희가 1분기 실적이 좋은 거는 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실적 시즌에 또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우리 주린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네네네. 우리가 이제 지수 선물, 네. 뭐 콜옵션이니 네. 뭐 풋옵션이니 뭐 네네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용어도 있고 네네네. 이 역학관계를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 선물과 지수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뭘 느낄 수 있는 건지. 네네네.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하고 선물 두 가지가 있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냥 상장시장 거래소에서 그냥 사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선물을 살 때 그냥 바스켓으로 삼성전자부터 현대차부터 뭐 롯데케미칼까지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사는 게 이제 저희가 현물 바스켓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외국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맨날 외국인들 단타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외국인들도 선물로 포지션을 좀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 큰 헤지 펀드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매크로가 지수가 오를 것 같은 그런 이머징이 돌아오는 그런 환경이 생기면 선물부터 먼저 삽니다. 그래서 선물보다. 그래서 저희가 장중에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샀을 때 그때를 변곡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10,000계약 정도 사면은 이게 바로 이게 위로 딱 튀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 튀면은 이제 튀게 코스피로 되면, 코스피로 가야죠. 그러면 튀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을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가 3월 저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 한 달은 지났지만 이렇게 코스피가 빠지는데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데 코스닥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이제 이런 유동성의 어떤 코스닥 쪽으로 이제 CFD 이슈가 되면서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이미 올랐고, 스케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어제부터 바이오들이 조금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케가 이제 4월 15일 오늘 밤까지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동안 좀 바닥에서 산 투자자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쭉 간다고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익실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 제약바이오를 무작정 따라 사시는 거는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중소형주가 좀 시장을 끌고 왔다고 하면 네네. 앞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좀 끌고 갈 것 같다라는 네.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대형주에는 이제 우리 대표적인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오늘 분할한 액면 분할하고 재상장한 카카오, 네네. 카카오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것인가? 네. 예, 이런 어떻게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다른 방송에도 보면은 가치주냐 성장주냐 굉장히 논란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사시면 200 ETF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바이오가 오를 때도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바이오 혹시 뭐 보시는 거 있지만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제가 그냥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시는 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주중으로 봐서 보니까 한 8에서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두 배짜리. 네네. 레버리지가. 그래서 뭐 코스피도 만약에 이러한 흐름이 좀 연단된다면 뭐 보수적인 분들은 뭐 코스피 200을 사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200도 이제 저희가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분할해서 사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왜냐면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언제 뜰지 모른다면, 왜냐면 그 주도 섹터를 지금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럼 지금 보시면 주도 섹터가 뭐 이번 주는 바이오였다가 다음 주는 2차전지였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을 오늘도 이제 개인분들이 시초에 막 10 몇 프로 올랐을 때, 장중에 카카오가 올랐을 때 사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약간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등할 때 절대 따라 사지 마시라. 왜냐하면 시가총액 대형주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15%를 한 번에 18%까지 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예. 이제 또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네, 막 뭐- 순간적으로 보면 막 호각 네. 팍팍 먹어가면서 네, 위로 네.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이 네. 세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외국인 선물 누적을 왜 말씀드리냐면 네.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보면은 11, 12월에 대형주가 나쁘지 않았고요. 1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하고 개인하고 기관이 코스피를 같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현대차 이슈 나왔는데 에이 설마 LG 뭐 자율주행 에이 설마 이거 20% 오르겠어? 그때 상한가 갔잖아요. 그때 기관 투자자들도 엄청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이 돌아오려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급등하면 약간 매도 전략, 그 다음에 낙폭 가대는 또 매수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카카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저 댓글창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김범수 의장하고 K큐브 홀딩스가 장 마감 이후에 5천억어치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한 그 수요 예측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런가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악재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뭐 일단은 저도 기사를 못 봤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저도 확인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형주 액면 분할 후 재상장하는 케이스들을 과거 네, 보면은 네. 처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그 과대 뭐라고 하지? 급락을 하면서 네, 네. 몇 년간 되게 고생시킨 네, 네. 예, 그러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네, 네. 카카오도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도 뭐 아주 오래 뭐 몇 년 동안 고생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잠깐 고생시킬까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오늘 꼬리 윗선 아주 길게 나온 이 그 뭐라 그럴까요? 봉이 네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그게 요즘에 매매 손실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중에 좀 보고 있으면은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급등 급락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뭐 해외에 있는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이 가능성이 높지만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은 뉴스를 보고 똑같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카카오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네네. 이렇게 네네. 좀 그 탈출할 수, 그러니까 뭔가 좀 네네. 계속 상승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네네. 이미 매수한 분들이 좋은 어떤 상황이 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네네. 만에 하나 이렇게 빠지거나 네네. 앞으로 흐름이 좀 주가 흐름이 안 좋다고 할 때는 어떤 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전략인데, 뭐, 제가 실제로 운용을 할 때, 뭐, 당연히 주식을 운용하던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카카오가 한 주도 없는데 저렇게 급등하면 어쩔 수 없이 기관은 따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매수 주문이 개인하고 기관이 몰리면서 아마 주가 급등세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잘못 산 거를 다음날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악재가 나오거나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뉴스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악재라고 뉴스를 했을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쓰기 어려운 방법이시겠지만 오늘 100을 샀으면 내일 인정하고 50을 팝니다. 예, 50을 팔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급등을 하면 항상 쉬는 구간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회사의 펀더멘탈이 2, 3일 만에 바뀌진 않거든요. 네. 주가는 2, 3일 만에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고점 대비 2, 3일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0인데 내일 실수를 인정하고 50을 일단 팔아요. 근데 뭐 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또 하락을 해요. 그러면 또 한 10을 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줄이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제가 한 30까지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물러설 수 없으니까 이제 계속 기다려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차트가 바닥을 잡고 대형주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다이렉트로 뭐 한 달 내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이 있을 때 다 그 팔았던 돈을 다시 한번 태우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좋고, 근데 이런 전략은 매매가 빠르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하기 어려운 종목이라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어떻게 보면 뭐 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꼭 이거를 참고를 많이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네. 예. 그 만약에 네. 이것도 뭐 카카오도 우량주니까 만약에 그렇게 좀 일시적으로 뭐 하락이 좀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버티면 나중에는 다시
그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해서 다시 네. 전고점 돌파할 수 있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오거든요. 속된 말로. 그래서 그걸 갔다가 오는 걸까 힘들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거를 자금을 좀 빼서 다른 쪽 확실한 데다가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데다 베팅을 하고 이제 이게 깨지면 또 더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매매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뭐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실적 성장도 지금 리포트나 이런 거 봤더니 뭐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이 완전히 끝나서 주가가 이제 뭐 다시 원상 복귀된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네. 어제는 또 저희가 그 하이브 그 빅히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네.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라든가 어제 또 급락을 했었으니까 네네네네. 아 이게 또 이제 그 기관들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오늘 보니까 또 급등을 했고요. 네네네. 참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좀 포스트 IPO라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참 주가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많은데 이제 보통 상장하면은 상장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누우게 되는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아까 빅히트 말씀하신 것처럼 락업 해제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물량이 나올 건지 알고 있는데 이 물량이 나오면 절대 주가가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먼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먼저 사고 주가가 오를 때 오히려 팔고 이런 걸 해서 예전에는 제가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이제 락업 해제일에 그때 주식을 사는 게 되게 공식적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신규 상장주 이런 거 보면은 락업 해제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금요일이었다, 내일이다 하면은 오히려 수요일, 목요일 날 베팅을 해서 금요일 날 많이 안 빠지네 하면 주가 급등하면 그때 파는 전략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거든요. 근데 어떤 케이스는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저희가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월급 받아서 이것만 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이브가 됐든 지금 카카오가 됐든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올랐을 때 혹은 뭐 하락했을 때 좀 많이 하락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네네. 미리 이렇게 좀 고민을 해 놓으시는 게 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내일 또 그 아니면 내일이나 그 당시 상황에 닥쳐가지고 뭐 네. 어떡하지 하다가 또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네네. 또 마음고생만 하고 네. 예, 하여튼 잘 그 대처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뭐 삼성전자 사신 분들 주주분들에게는 뭐 조금 더 버티시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팔고서 딴 데 잠깐 놀다 오시라고 할 수도 네네. 없는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위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지금 채팅장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게 가장 뜨거운 핫 이슈인데. 네네네. 네. 하여튼 내일도 뭐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어제 저 나스닥이 좀 빠졌으니까 오늘은 좀 올라주면서 내일은 또 미국의 어떤 그 영향으로 네네.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예. 근데 일단 카카오나 삼성전자 끝나죠. 카카오 실적 발표는 언제죠? 제가 그 스케줄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와서 예, 네. 일단 뭐 실적 카카오도 근데 좋은 이슈는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네이버가 이제 분기별 좀 일회성 비용들이 계속 이번 분기에 반영되면서 기관들이 이제 카카오롱에 네이버 숏으로 간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오늘자에는 아마 기관들이 많이 팔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뭐 실적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간단하게 내일 네네. 내일장을 어떻게 좀 맞이해야 될지 네네.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자료 하나만 좀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미국의 나스닥 빼기 이제 코스닥 수익률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있으면 이제 이게 차트가 이제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게 10% 이상 괴리가 코스닥하고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신기하게 2월, 3월에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와도 코스닥이 한 번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런 구간은 탈피했다라는 겁니다. 요 구간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나스닥보다 한국이
성과가 더 개선되는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 저점까지 또 어느 정도 왔어요. 그래서 저도 코스닥이 이제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스닥장이 오르면 내일 또 코스닥이 또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와 함께 오늘 그 장에 있었던 그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주요 그 대형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